사실은 전무님을 모시려고 했을 때 BOJ의 어떤 금리 관련 결정이 있었을 때도 전무님을 떠올렸었거든요. 그러면은 엔캐리 청산 관련된 우려도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무님께서 집 나간 토끼가 한국에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집 나간 돈? 이거는 원캐리인가요? 네, 그 원캐리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국의 금리나 아니면은 투자 상황이 외국보다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외로 나간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굉장히 그 금융 용어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캐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 손만 있으면 그냥 갖고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품이나 자산을 샀을 때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 떡고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자입니다. 예.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사실상은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그러한 거래 방법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엔화를 갖다가 내가 만엔을 갖고 있어요. 이 만엔을 갖다가 엔화를 갖고 있으면 이자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거의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 이 이자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거의 제로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안 생기는데, 이것을 팔아서, 엔화를 팔아서 다른 통화를 사요. 고금리 통화를. 예를 들면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면 5.5%의 연이자가 생긴다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 이것을 단행하고 예를 들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래를 캐리 거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캐리는 바로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자가 낮고요. 그때 게다가 한국의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여러 시장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국으로 나간 이 자금을 갖다 원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원캐리 청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렇죠. 원캐리 청산이 이루어져야지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캐리 청산, N캐리 청산이라 그러면 뭔가 좀 두려움이 있는데, 네. 원캐리 청산은 지금 좀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집 나간 돈이 돌아오게 하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조금 더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해외에 있던 돈들은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어서 어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얘기하면 사실 거부감 내지는 반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1차적으로는. 근데 말씀하시기를 이게 원캐리 청산, 소위 말한 집 나간 돈이 들어오려면 국장이 어떤 기초 체력이 좀 더 회복돼야 되고, 그거는 국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면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네, 뭐 저평가 고평가를 지나서요. 그걸 떠나서 어떠한 그 자산은 사이클이 있다고 봐요.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보고 너무 그 고평가 저평가를 따지지 말고 일단은 다른 것들을 보자는 거죠.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강하게 또 좀 빨리 일어날 것으로, 공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강달러도 많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채산성 제고, 미국의 그 기업들이 이윤이 많이 남아야지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기업의 채선성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주시장도 성장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가 정책도 성공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것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허들이 있습니다. 예, 그 허들이 뭐냐면은 어디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인세를 많이 지금 공약에서 네. 탕감해 주기로 했잖아요. 특히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도 인하해 줄 뿐더러 미국에는 그 팁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예. 20%가 기본이래요, 요즘은. 굉장히 높네요. 옛날에는 저녁 식사가 20%였다는데 요즘은 네. 20%가 기본이라더라고요.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팁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이제 과세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소득은 어디서 만회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것을 갖다 메꾸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에서 얻겠다는 거죠. 그 관세 중에서 공약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을 최대 60%까지 최소 60%라고 그때 그랬었죠. 근데 뭐 최소 60%인지 최대 60%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60%는 맞아요. 예. 60%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것은 인플레이션도 많이 일으킬 것이고 내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의 원했던 어떤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도 사실상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수입 가격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수입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출할 때는 가격이 자국의 가격이 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제품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자동차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네. 앞으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다시 흥청망청 이렇게 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극악으로 나빠졌어요. 아무도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리 할인을 해줘도 미국의 자동차를 사지 않는 그런 국면이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미미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돌아갔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의 산업에서 그런 영향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반드시 좋아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그러한 변동성을 갖다가 이번 올해는 좀 많이 금융시장에서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미국 기업들의 주가를 부양을 해야지 될 거고 마가 정책을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올해는 고평가 저평가를 따졌을 때는 국장이 조금 더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주식도 여전히 좋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상반기에 미국 주식이 이렇게 막 폭락하거나 굉장히 많이 조금 뭐 그렇게 많이 그 성장할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이. 그렇지만 굉장히 폭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도 또한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등락을 보이겠지만 큰 어떻게 보면은 상승세는 보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반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체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가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ROE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주가 수익률을 본다면 한참 못 미쳐요. 우리의 기대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반면에서 우리나라 주가들은 조금 그에 비해서는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적인 측면에서 봐도 환율이 그 주가에 주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애써 들고 온 달러를 갖다 팔고 한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환에서도 환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식 차익을 얻었으면 차익을 갖다가 실현화하고 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외국인들이 파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는 원화가 좀 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외국인들이 덩달아 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가지게 된다면 빨리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올해는 이렇게 생각을. 그게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조언의 측면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막상 투자자들이 정말로 우리 주식을 좀 더 매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체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더 해볼까요? 네, 무조건 우리나라 주식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게을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주식은 반도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를 빼고 또 괜찮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은 수출이 가장 큰 버팀목이고요. 수출 중에서도 가장 기술 집약적인 상품이 반도체예요.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환율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옛날에 저부가가치 상품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많이 옮아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죠. 그리고 이 반도체는 국제 간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상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경쟁력이 좋아지게 되면 코스피가 반전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대외 순채권국으로 분류가 돼 있긴 하고 안정적으로 어쨌든 외화가 들어오고 이건 뭐 서학개미도 일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소비 침체가 또 계속 있었고 또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가 돼 있었고 뭐 부채 총량도 크고 이런 데서 나온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외환 당국에서 이제 뭐 비상계엄이나 뭐 탄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잘 이렇게 막아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분야에서 그 많이 언급이 되듯이 지금은 금리 인하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환율도 또한 너무 높아요. 그렇죠. 환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고민도 굉장히 큽니다. 저는 사실 중구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중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이제 저기 왕십리에 접한 지역도 있어요. 거기가 보면은 이제 봉제 공장이 2,000개 이상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공장에 예를 들면 원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실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정 비용들이 너무 많이 높아진 거죠. 게다가 이런 중소기업들은 단가를 매출 단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게다가 원가가 오르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 고정비 상승에 따라서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앙은행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왜 그러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환율이 더 또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다만 금리 인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율 방어와 주식 가치 제고에 조금 포커스를 뒀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잘하면 조금 다른 것은 나중에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의 회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굉장히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환율은 바로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관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인하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너무 빨리 이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자산을 매입해서 단기 시장 개입을 해서 예를 들면 RP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작년 12월 말에. 이런 RP 매수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간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돈을 갖다가 많이 푸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금리를 사실상 내린 그런 효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대처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무님께서는
그 JP 모건이라는 어떤 그 투자은행에라도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그 글로벌 IB들이 우리나라 평가를 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글로벌 IB들뿐만이 아니라 신용평가사들도 이제 평가를 하죠. 이제 그게 국가 신용등급이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뭐 무디스다 있고요. 3대 평가사가 있습니다. 무디스가 있고 S&P, 스탠다드 푸어스가 있고요. 영국의 피치가 있죠. 이 세 가지 평가사들이 이제 3대 메이저 평가사들인데요. 이 평가사들의 평가를 보고 뭐 투자은행들이나 뭐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겠지만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평판입니다. 네, 레퓨테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누구한테 제 신용은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저희가 같이 여러 명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저 친구는 신용이 얼마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하지만 우리는 다 사실은 속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친구는 신용이 되게 높아. 그다음 몇 점이야, 100점이야. 이 친구는 90점이야.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게 은행입니다.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얼마까지 낼 수가 있고요. 기간도 얼마까지 낼 수 있고, 그리고 금리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낮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은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냉정할 정도로 알려 주는 거거든요. 이제 글로벌 IB들이나 신용평가사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냉철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갖다가 리포트로 전달을 해주게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안정,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여야 간의 협치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금융 상황, 그다음에 경제가 되기를 올해는 기원을 합니다. 네, 앞전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언제 정도로 만약에 볼 수 있어요? 언제쯤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주택 문제거든요. 주택 문제는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주택, 그다음에 모기지에서 항상 신용 사태가 불붙어서 이게 도화선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모기지를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약 7%에 가깝게 오른 상태예요. 네. 프레디 맥이 이렇게 올해 1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한 몇 개월 사이에서 6%로부터 7% 가까이 한 1% 정도 모기지 금리가 오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 주택 구입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앞으로 이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빨리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다들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작년 12월 FOMC에서 2025년도에 점도표상에서 2번의 인하밖에 심지어 1월 고용보고서를 지나면서부터는 한 번도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모기지와 주택시장에서의 그러한 우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기 국채금리,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모기지채에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모기지채 금리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택을 갖다가 구매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날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5%가 넘으면 위기 신호로 보시나요? 글쎄요, 얼마가 올라간다고 위기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금리죠.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금리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아니거든요. 정책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5.5%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4.5%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1%포인트 내려왔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는 상태가 앞으로 계속 될 거지만 이 속도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계속 내려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파월 의장도 계속 금리를 갖다 내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정책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 금리, 국채 금리는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미국의 채권이 잘 소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예를 들면 5%의 사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국채일수록 위험이 크거든요. 네. 상반기에 단기채 만기 돌아오는 거 그거는 여파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파가 임팩트는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요. 앞으로 단기채 금리보다는 기본적으로 부채 상한선 협상에 조금 더 주안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채가 지금 뭐 단기채건 장기채건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건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상당히 지금 파장이 큰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공약을 이행했을 때 향후 4년 안에 약 8조 달러까지 8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 1.3 경원 정도. 경원. 감이 잘 안 잡히는. 예, 저도 경자는 잘 안 쓰는데 조자까지는 보통 많이 쓰는데 하루 종일 경자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통 이제 이 돈을 갖다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간에는 제가 한번 그 점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점을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친구 따라서 강남 가다가 제가 점을 안 봐요. 안 보는데 뭐 꼭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신점을 보는 데인데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더니 돈이 많아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돈이 많아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얘기하는 게 그런데 니께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딜리눔에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금리, 환율 여러 가지 분명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에 있습니다. 네. 세계 금융이, 그렇죠.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와 금융을 많이 변하게 하는 지배하는 이러한 특이한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변화에 특히나 주의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무님께서는 2025년 경기 또는 증시의 최대 변수로 보고 계신 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큰 변수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금리 인하의 속도입니다. 속도. 예, 미국의 금리 인하의 속도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과 무역과 그 다음에 외교, 경제 현안을 논의할 때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밀어붙일지.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경제 기조를 밀어붙이는 편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트럼프 1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도 개입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유로존과 중국과도 무역 분쟁을 일으켰었고 게다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정치적이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였거든요.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도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 담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정치 외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남북 관계도 앞으로는 변화도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에 여러 가지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나 외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에 주는 역할도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당사자만이 지금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X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등단하겠죠. 당장 이번 달 말에 FOMC가 있으니까 그 FOMC를 전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네, FOMC는 사실상 1월 31일에 우리나라 시간에 있고요. 20일은 이제 취임이 있습니다. 1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FOMC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연준의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알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게다가 특히나 FOMC 기자회견 당시에도 파월 의장이 굉장히 그런 면들을 많이 얘기를 한 적들이 있어요. 특히나 자기는 한 번도 정치의 그런 압력에 굴복한 적이 없고 항상 독립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11월 달 FOMC에서는요. 재정 정책에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재무부 장관에 던지는 뼈있는 한마디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으로요. 첫 번째 FOMC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하는 그 이사가 호시탐탐 파월 의장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굉장히 이제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매파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부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상황도 되지만 앞으로 누가 연준 의장이 될지 차기 의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2026년 임기가 이제 2026년까지거든 초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될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통화 정책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처음에 이제 산불의 여파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더 들어왔던 이유는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어떤 금융위기 상황과 연계가 돼서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온 어쨌든 기사들에서는 영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악재다. 그래서 1976년 IMF가 떠오른다. 그런 경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의 확산 내지는 산불이 어떤 작은 도화선이 돼서 그게 나비 효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약한 고리가 먼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는 아직은 안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IMF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IMF도 90년대 말에 있었는데 이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태국에서 이렇게 작게 시작돼서 이게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투자자들의 시장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지금은 여러 가지 금융적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대비가 그때보다 한층 강화되어 있고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융시장도 내성이 많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금융 관련한 문제들이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용위기로 전파되지는 않을 것이다.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산불보다는 산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쌓이면서 지금 미국의 경기도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경제나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는요, 사회의 일부입니다. 게다가 금융도 경제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금융은 경제의 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경제는 또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죠. 이 사회과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에 따른 것은 모든 게 변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이러한 사회생활은 유기물들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같이 변하게 돼 있고요. 사이클이. 그래서 금융의 사이클, 경제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미국의 사이클은 지금 좋은 사이클에서 앞으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디스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단계를 맞이할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기간이 짧으냐, 기냐의 문제, 언제 오느냐의 문제지 안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경기 후퇴를 조금씩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슈퍼 리치를 꿈꾼다고 말을 하는데 전무님께서 슈퍼 리치 앞에 슈퍼 금리를 붙이시고 슈퍼 리치 앞에 슈퍼 환율을 붙이셨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사실 금리와 환율을 모르고 부자가 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나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라고 생각을 들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금리와 환율에 대한 전망 내지는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전무님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내후회환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해요. 사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힘이 되는 조언들을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